10살이던 그날 나는 병원 복도 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엄마에게 말했죠. 아들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해 말고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그 말은 분노도 반항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엄마에게서 지워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 엄마와 아빠가 결혼했어요. 할머니는 결혼식 날부터 엄마에게 못을 박았죠. 아들 낳아라.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한다. 엄마의 첫 임신. 할머니는 매일 산신령에게 빌었다고 합니다. 아들 주세요. 아들만 주세요. 하지만 태어난 건 딸이었어요. 첫째 언니였죠. 딸 낳은 며느리 얼굴은 보기 싫다. 2년 뒤 둘째 언니가 태어났어요. 역시 딸이었습니다. 이번엔 아빠도 실망했죠. 에휴, 또 딸이야. 엄마는 그때부터 우울증에 걸렸대요. 3년 뒤 셋째 언니, 또 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저 집은 딸만 낳는 집이래. 며느리 관상이 아들 복이 없나 봐. 할머니는 엄마를 구박했습니다. 넌 우리 집안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딸만 낳냐? 엄마는 견뎠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어요. 엄마가 다시 임신했습니다. 할머니가 경고했죠. 이번에도 딸이면 너는 이 집에서 쫓겨난다. 엄마는 매일 절에 갔습니다. 산신령에게, 부처님에게, 무속인에게 제발 아들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요. 1970년 4월 15일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아들 김민수, 딸 김명희.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배에서.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맞이했어요. 할머니가 민수를 안아들며 울었습니다. 우리 대들보, 우리 금손자. 그리고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딸은 그냥 덤으로 온 거야. 100일 잔치는 민수 이름으로만 열렸어요. 돌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김민수 돌잔치에 초대합니다. 나는 이름도 없었어요. 1970년대 중반 박정희 정부는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어요. 아들만 잘 키우면 돼. 딸은 대충. 밥을 먹을 때도 그랬습니다. 민수 앞에는 고기, 계란, 생선. 내 앞에는 김치, 된장찌개. 남자는 힘이 있어야 하니까 고기 먹어야지. 여자는 살찌면 안 되니까 채소만 먹어. 새 옷도 민수만 샀어요. 나는 언니들이 입던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여자애는 옷 아무거나 입어도 돼. 학교에 갈 때도 달랐어요. 민수는 새 책가방, 새 운동화. 나는 언니 책가방, 헌 운동화. 남자는 체면이 있어야 하는데 여자는 상관없어. 생일도 따로였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지만 케이크는 하나뿐이었어요. 초는 민수 것만 있었죠. 민수야, 생일 축하한다. 나는 옆에서 박수만 쳤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는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선천적 심장 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응급실 복도에서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아빠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언니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나는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은 사흘 내내 문상객으로 붐볐습니다. 쌍둥이인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들이 하나뿐이었는데 딸은 넷이나 있지만 아들은 모두가 민수만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엄마는 민수 영정 사진 앞에서 밤새 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 지켜줘서. 나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나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더 무서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우리 집은 변했습니다. 아니, 나를 대하는 방식이 변했죠. 엄마는 남동생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침대도 책상도 옷장도 모든 게 그날 그대로였어요. 아무도 민수 방에 들어가지 마라. 엄마는 매일 그 방을 청소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이불을 갰어요. 마치 남동생이 돌아올 것처럼. 나는 내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남동생 옷을 개면서 우는 소리. 민수야, 엄마 보고 싶지? 엄마도 보고 싶어. 나는 옆방에 있었지만 엄마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나는 거실에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냥 무심코 부른 거였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너 지금 노래 불렀어? 네. 아들 잃은 집에서 노래가 나와? 엄마, 나는 그냥 그 입 다물어. 내가 무슨 낯짝으로 웃고 노래를 불러? 나는 멍하니 엄마를 봤습니다. 민수는 저 세상에서 우는데 너는 여기서 노래를 불러? 너 정말 인간이야? 그날 이후 나는 집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어요. TV에서 코미디가 나와도 친구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나는 표정을 잃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명희야,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웃으면 안 되거든요. 노래 부르면 안 되거든요.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애미야,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어떡해요? 저 이제 40이에요. 그래도 해봐야지. 우리 집안대가 끊겼잖아. 엄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는 유명하다는 절을 찾아갔어요. 깊은 산속에 있는 절이었습니다. 엄마는 큰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스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들을 다시 낳고 싶습니다. 스님은 엄마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들을 다시 낳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딸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엄마는 멈칫했어요. 완전히요? 네. 그 아이를 절에 보내 비구니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새 아들이 옵니다. 엄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명희는 어차피 소용없는 아이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나를 불렀습니다. 명희야, 이리 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가갔어요. 엄마의 손에는 큰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내 머리카락을 붙잡았어요. 엄마, 너는 이제 절에 가야 해. 절이요? 비구니가 되는 거야. 그래야 내 동생이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요? 민수는 죽었잖아요. 새 동생? 엄마가 아들을 다시 낳아야 해. 엄마가 가위를 들어 올렸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엄마가 내 팔을 붙잡았어요. 나는 있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나는 안 가요. 이 나쁜 년, 동생 죽게 만들고도 말을 안 들어?
내가 언제 동생을 죽였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민수가 간 거야.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다고.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 이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묶어. 머리 깎고 절에 보내. 둘이서 나를 붙잡으려 했어요. 나는 미친 듯이 저항했습니다.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고 물어뜯었어요. 그러다 엄마 손을 뿌리치고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잡아. 엄마와 할머니가 뒤쫓아왔어요. 나는 맨발로 대문을 뛰쳐나갔습니다. 1980년 5월의 밤이었습니다. 10살 여자아이가 맨발로 동네 길을 뛰었어요.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야, 서.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저 멀리, 엄마에게서 멀리.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한 외곽에 위치한 고아원 앞에 섰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 누구니? 왜 여기 있니? 부모님은 어디 가셨니?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장깨가 생각이 났는지. 엄마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면 몇 밤만 자고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원장 선생님께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원장 선생님은 부모가 버린 아이로 생각하여 저를 걷어주셨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첫날 원장 선생님께서 따뜻한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셨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엄마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고아원으로. 이렇게 나는 10살의 고아가 됐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고아원 생활은 힘들었지만 집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원장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노래를 불렀죠. 섬집 아기였어요. 나는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원장 선생님이 피아노를 멈추고 나를 봤어요. 명희야, 너 노래 잘하는구나. 네. 다시 한번 불러볼래? 나는 혼자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눈을 크게 떴어요. 명희야, 너 목소리가 보물이야. 보물이요? 응. 너는 가수가 돼야겠다. 그날부터 원장 선생님은 나에게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고아원에 후원자들이 오는 날이면 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잘한다. 정말 잘해. 그 박수 소리를 들을 때면 나는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어. 18살이 됐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어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지만 나는 고아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나가야 했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명희야, 꼭 가수 돼야 한다. 약속이야. 네, 선생님.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보답은 필요 없어. 그냥 행복하게 살아.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고아원을 나왔어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2평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었죠. 하지만 내 공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 홀서빙, 뭐든 했습니다. 밤에는 노래 연습을 했어요. 작은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불렀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봤어요. 연예기획사 직원 모집. 나는 바로 전화했습니다. 저 노래 잘합니다. 뽑아주세요. 노래. 우리는 자빌할 사람 찾는 건데. 자빌도 할게요. 대신 노래 배우게 해주세요. 사장님은 웃었어요. 재밌는 애네. 일단 와봐. 기획사는 작았습니다.
강남의 허름한 건물 3층이었어요. 사무실 하나, 연습실 하나. 소속 가수는 트로트 가수 2명뿐이었죠. 나는 거기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청소, 심부름, 스케줄 관리, 의상 정리.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수들이 연습하는 걸 볼 수 있었으니까요. 몰래 녹음기로 녹음해서 밤에 듣고 따라 불렀어요. 사장님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명희야, 너 정말 가수하고 싶어? 네. 그럼 한번 불러봐. 나는 비 내리는 영동교를 불렀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근데 너 나이가 몇이야? 19이요. 너무 어려. 트로트는 나이 들어야 감정이 나와. 기다릴게요. 계속 연습할게요. 사장님은 웃었어요. 알았어. 그럼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연습해. 레슨비는 내가 대줄게. 나는 그날부터 정식으로 연습생이 됐습니다. 월급도 못 받는 연습생이었지만 꿈이 있었어요. 6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25이 됐어요. 그동안 오디션을 수십 번 봤습니다. 방송국 공개 채용, 가요제, 트로트 경연대회. 모두 떨어졌어요. 목소리는 좋은데 얼굴이 평범해. 너무 어려 보여. 트로트는 나이 들어 보여야 해. 실력은 있는데 임팩트가 약해.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자비를 했고 밤에는 작은 무대를 찾아다녔어요. 결혼식, 회가변, 돌잔치 어디든 가서 불렀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됐지만 무대 경험을 쌓았어요.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으며 웃고 울고 박수 쳐줬습니다. 아가씨, 노래 정말 잘하네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 말들이 나를 버티게 해줬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명희야, 좋은 소식이야. 무슨 소식이요? MBC에서 새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만든대. 오디션 한번 볼래? 내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요? 응. 이번엔 진짜 잘해야 해. 마지막 기회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오디션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에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나보다 나이 많고 경험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나는 안 되겠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차례가 왔어요. 번호 247번 김명희. 나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심사위원 3명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희입니다. 25살이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고아원이요? 네. 10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살았고 지금은 기획사에서 일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 부를 건가요? 목포의 눈물을 부르겠습니다. 반주가 나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불렀어요.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내 인생의 모든 슬픔을 담아서 엄마에게 버려진 슬픔, 혼자 살아온 외로움,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희망.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심사위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합격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비록 그 대회에서는 순위권 안에 들진 못했지만 저를 눈여겨본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첫 앨범을 낼 수 있었습니다. 타이틀곡은 혼자 부르는 노래였어요. 가사가 내 이야기였죠. 혼자 태어나 혼자 자라도 노래 하나면 난 살아갈 수 있어.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 고아원 출신 가수, 노래 진짜 잘해. 목소리가 슬프면서도 힘이 있어. 조금씩 음반이 팔렸어요.
그리고 3개월 뒤 가요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습니다. 생방송 무대였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죠. 가수 김명희 혼자 부르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무대가 화제가 됐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가수 누구예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고아원 출신이라던데 대단하네요. 서서히 유명해졌습니다. 1998년 2번째 앨범을 냈어요. 타이틀곡은 엄마의 빈자리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였죠.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엄마였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그리운 엄마. 내 엄마는 아니었어요. 노래는 대박이 났습니다. 가요 차트 1위. 라디오에서 매일 틀어줬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공연 제의가 쏟아졌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무대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김명희, 김명희. 나는 드디어 인정받았습니다. 2000년 나는 30살이 됐습니다. 이미 트로트 가수 중에서 손에 꼽히는 스타가 됐어요.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트로트 가수상 김명희.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10살 때 고아원에 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죠.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노래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엄마 없이도.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2001년 봄이었습니다. 나는 지방 공연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명희 씨, 오늘 고향 근처 지나가는데 들를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됐어. 하지만 차는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21년 만에 보는 고향이었어요. 많이 변해 있었죠. 차창 밖을 보는데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이 있던 동네였어요. 잠깐 차 세워줘. 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집이었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엄마였습니다. 21년 만에 보는 엄마.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보고 멈췄어요. 명희?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희 맞지? 너 많이 컸구나.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그냥 지나가다가. 명희야, 엄마야. 엄마. 전 엄마 없어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희야. 나는 돌아서서 차로 향했어요. 뒤에서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명희야, 명희야.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기획사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김명희 가수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저 김명희 엄마인데요. 직원이 나를 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다고 하세요. 하지만 다음 날 엄마가 직접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명희 어딨어요? 내 딸 좀 만나게 해줘요. 사장님이 나를 불렀어요. 명희야, 어머니가 오셨는데. 안 만나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 아니에요. 나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어요. 일주일 내내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나는 엄마를 만났어요.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왜 오셨어요? 엄마는 한참을 나를 바라봤습니다.
명희야, 엄마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요? 너를 TV에서 봤어. 노래하는 거 정말 잘하더라. 나는 비웃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딸로 인정해 주시게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돈 필요하세요? 엄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명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제가 무명이었을 때는 찾지도 않으셨잖아요. 엄마도 힘들었어. 아들을 잃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 엄마 없이도 잘 살아요. 명희야, 나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 나타났어요. 공연장 앞에서 기다리고 사무실 앞에 서 있고 급기야 기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김명희 씨, 어머니와 불화가 있나요? 왜 어머니를 안 만나시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엄마는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제 딸이 저를 버렸어요. 유명해지더니 엄마를 부끄러워해요. 그 기사가 나갔습니다. 트로트 스타 김명희, 친모와 불화. 성공 후 어머니 외면. 여론이 나빠졌어요. 효도도 못하는 가수네. 아무리 그래도 부모는 부모지. 사장님이 걱정했습니다. 명희야, 이거 해명 안 하면 이미지 나빠져. 해명이요? 어머니랑 화해하든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든지. 나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나는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진실의 방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MC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불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10살 때 엄마에게 버려졌습니다. 버려졌다니요? 네. 제게는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동생이 10살에 죽었습니다. MC와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엄마는 다시 아들을 낳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스님에게 물었죠.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스님이 말했답니다. 살아있는 딸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비구니로 보내라고. 관객석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엄마는 제 머리카락을 잡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절에 보내려고요. 10살 때요? 네, 10살이었어요.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MC가 말문을 막혀 했습니다. 21년 동안 엄마는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TV에 나오니까 찾아왔어요. 엄마는 기자들에게 말했죠. 딸이 저를 버렸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저를 먼저 버린 건 엄마였어요. 그날 방송 후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엄마에게 비난이 쏟아졌어요. 저런 엄마가 어딨어? 10살을 비구니로? 인간이 아니네. 엄마는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됐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이 딸을 비구니로 보내려 한 사람이래.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돌이 날아왔고 욕설이 쏟아졌어요. 언니들도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엄마는 혼자가 됐어요. 2003년 봄 엄마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어요. 첫째 언니가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명희야, 엄마가 많이 아프셔. 그래서요? 병원비가 없어. 도와줄 수 없겠니?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언니, 전 엄마 없어요. 그래도 언니가 도와드려요. 전 안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를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엄마는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명희야, 왜 이렇게까지 됐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희야, 용서해줘. 엄마가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전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명희야. 엄마는 흐느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치료비예요. 이걸로 치료받으세요. 명희야. 하지만 전 다시 안 와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명희야, 제발. 안녕히 계세요. 나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2003년 9월 15일. 나는 부산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연 중에 매니저가 무대 옆에서 손짓했어요. 긴급 전화라고 입모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노래를 계속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째 언니였어요. 명희야, 엄마가 돌아가셨어.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나 안 갈래. 뭐? 엄마 장례식 안 갈 거야. 명희야, 아무리 그래도. 언니, 나는 이미 23년 전에 엄마를 떠나보냈어.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나한텐.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의 장례식 날 나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연습실에서 혼자 노래를 불렀어요.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정말 안 가도 돼요? 응. 나는 여기 있을래. 나중에 후회 안 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날 밤 나는 버려진 딸을 불렀습니다. 혼자서 텅 빈 연습실에서 엄마가 죽은 후 나는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2005년 나는 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고아원에 후원하고 싶어요. 명희야,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요. 그 후로 매년 고아원에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직접 가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여러분, 저도 여기서 자랐어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꼭 꿈을 이룰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55살입니다. 중견 트로트 가수예요. 여전히 무대에 서고 여전히 노래를 부릅니다. 지난주에도 콘서트가 있었어요. 3,000석이 매진됐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관객들이 환호했어요. 김명희, 김명희. 조명이 나를 비췄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가수 김명희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오늘은 특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 인생을 담은 노래예요. 신곡 살아남은 자의 승리였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이 생명으로 나는 버텨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 이름으로.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살아남은 것이 제 승리라는 것을, 빛나는 것이 제 복수라는 것을. 관객들이 울면서 떼창했어요. 나도 눈물을 흘리며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나는 무대 위에서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겼어요. 엄마는 끝까지 나를 딸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나를 가수로 인정해줬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내 노래를 사랑해줬어요. 나는 엄마에게 버림받았지만 나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무대 위에서, 조명 아래서, 환호 속에서. 콘서트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5살의 내 얼굴. 주름이 생겼고 머리도 조금 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명희 씨, 오늘 무대 어땠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최고였어. 후회 없어요? 엄마랑. 후회 없어. 나는 내 길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는 당신 없이도 이렇게 살았어요. 당신이 버린 딸은 이렇게 빛났어요. 그리고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서. 나, 김명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0년대 남아선호 사상으로 상처받은 모든 딸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버린 사람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